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을.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율리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보다는 한국이 자본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편하고 안전하고 누구보다 인정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한국을 고르게 되었어요. 한국이 고려인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국에 막상 와보니까 오히려 고려인들에 대한 혜택도 많고 고려인 센터라고 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정부 지원 대책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구나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한국에서 하는 축제를 갈 때마다 화가 엄청 치밀어 올랐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한국이 저희를 위해 한 게 도대체 뭔데요?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전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도 싫다고요. 우즈베키스탄의 한문화 축제에서 아버지와 딸이 다투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리를 뜨고 말죠. 딸은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차오르며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과연 이 부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야시나바드에 살고 있는 22살 음악을 하는 대학생 이 나탈리아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정체성에 항상 혼란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제 친구들의 모습은 서양인 같기도 동양인 같기도 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락없는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우즈베크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한국인임을 잊지 말라며 저에게 당부하셨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한국을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한국은 너무나도 낯선 나라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이야기 정도와 항상 데려가는 저희 동네에서 소소하게 열리는 한국문화축제를 통해 접한 것 정도죠. 사실 저는 그 축제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야시나바드에서 나이가 있으신 고려인들께서 주최하고 있는 축제예요. 네, 지금은 고려인 문화센터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고려인이라는 말 자체가 싫고요. 하지만 올해는 부모님의 성화에 마지못해 축제를 따라 나섰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센터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낯선 한국인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어색함을 느꼈어요. 구워지는 고기 냄새와 함께 제가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웃음소리와 수다가 공기 중에 퍼졌죠. 머리 위로는 한글로 쓰인 밝은 현수막이 한국 문화축제를 알리고 있었어요. 올해 우리랑 같이 와줘서 정말 기쁘구나, 나탈리아. 엄마가 절 껴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올라왔죠. 22인 제가 주말을 제 촌스러운 문화 행사에서 보내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제 고향이고 문화인 것 아닌가요? 한국은 그냥 삼성폰과 K-팝 밴드가 있는 머나먼 나라일 뿐 저는 전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한국 공예품과 김치를 파는 부스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하지만 고조부모님이 한국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이 축제에 참석한다고 갑자기 한국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다 저는 무대에서 들려오는 갈채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과 지역 고려인분들의 엄청난 지원 덕분에 우리는 처음 소소한 축제부터 지금의 축제까지 오랜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활기찬 문화를 축하하고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우즈벡 억양으로 말했어요. 오늘날 17만 6천 명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죠. 비록 우리 조상의 땅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문화 보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동안 우리를 외면한 듯한 태도는 뭐였을까요? 자라면서 한국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배우거나 방에 태극기를 걸고 싶다는 기분도 든 적이 없었죠. 만약 여러분들도 여기 축제 참가자들의 바랜 한복과 녹슨 문화 지식을 본다면 저와 비슷한 괴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기 봐, 사물놀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네. 아빠가 열심히 말했어요. 나탈리아, 너도 가서 한번 보고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해 배워보는 게 어때?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이야.
너는 음악에 관심이 많잖니? 그때 뭔가 제 안에서 툭 끊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하루 종일 제게 아무 의미 없는 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라고 밀어붙이셨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한국인임을 강요하고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간섭하려고 하는 모습에 분노가 솟구치는 것 같았죠. 저는 아빠 쪽을 획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전 저런 이상한 공연 보고 싶지 않아요. 전 아빠와 달라요. 전 다른 사람들처럼 한복 입고 한국인 흉내 내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저의 큰 소리의 순간 아빠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약간은 화가 나기도 상처받은 듯하기도 한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나탈리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이건 내 문화고 역사야. 우리가 그걸 제대로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해서는 안 돼. 거부요. 전 비웃었어요. 한국이 사실상 우리를 버렸는데 그런 말씀이 아직도 나오세요? 저희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을 때 한국은 어디 있었나요? 우리 언어와 전통을 지키는데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요? 한국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유대를 확장하고 싶어 할 때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엄마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끼어들었어요. 나탈리아,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한국도 자체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화해하려 노력하며 우리 고려인들과 다시 연결되고 있잖니. 전 팔짱을 끼고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라는 말 좀 쓰지 마세요. 전 우즈베크예요. 엄마, 그게 제가 잘한 곳이라고요. 제 흥분에 아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어요. 우즈베크인과 한국인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 민족은 이국 땅에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냈어. 너의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우리 언어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셨다. 넌 내 생각만 하며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기본 역사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희생을 모욕할 수 있는 거냐? 아버지의 말은 왠지 모르게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순간 치밀어오른 부끄러움과 방어심이 속에서 싸워야 했어요. 잠시 아버지의 맞받아치고 싶었죠. 항상 부담스럽고 싫었던 그 한국인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빠의 고뇌의 찬표정 속 무언가가 절 멈추게 했어요. 분노 아래에는 자식들이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문화에서 멀어지는 걸 지켜본 사람의 아픔이 느껴졌죠. 차별과 말살을 겪으면서도 다음 세대의 자부심을 심어주려 애쓴 사람 말이에요. 저희 가족 사이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자리를 뜨셨죠.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도 22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어머니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딸, 내가 이제껏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안단다. 아마 집에서와 밖에서의 정체성이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웠겠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받아들여보는 건 어떻겠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너와 같은 기간을 겪었단다. 아버지도 나도 너와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없어도 내가 우리의 유산을 함께 이어가줬으면 하는 거야. 역사와 문화를 알고 나면 너의 정체성을 찾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거란다. 어머니께서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부드럽게 저를 달래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쩌면 제가 너무 과한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저와 같은 것들을 다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저의 진짜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면서도 어느 한쪽을 진득하게 파고 들어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아버지에게 죄송한 감정이 들었어요. 두 분은 저에게 강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신 것이었죠. 죄송해요, 엄마. 아빠께서 돌아오시면 사과드릴게요. 엄마 말씀대로 오늘은 한번 온전히 받아들여 볼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조용히 안아주셨죠.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미안해요, 아빠. 그런 말 하면 안 됐어요. 우리 역사가 아빠한테 중요한 거 알아요. 가족이 치른 희생도 존경해요. 그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나 제대로 배우지 않은 전통에 어떻게 유대감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에 화장실에서 돌아오신 아빠는 좀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것이 보였죠.
아버지는 망설이며 제 팔꿈치에 손을 올리셨어요. 이해한다, 나탈리아. 나도 너무 밀어붙여서 미안하구나.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엔 버거운 게 많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표현을 찾는 듯 했어요. 너에게 딱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라거나 갑자기 한국과 연결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열린 마음을 갖고 내 정체성의 이 부분을 탐구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면 좋겠구나.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누구도 정확히 어떻게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줄 순 없어, 나탈리아. 그건 내가 직접 찾아내야 할 거야. 하지만 가족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도 있단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에는 엄청난 회복력과 아름다움이 있거든. 전 입술을 깨물며 부모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부모님의 방식이 때론 서툴지만 사랑해서 우러나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 방어심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어요. 깔끔한 현대 우즈베크 여성이라는 제 스스로의 정체성에 도전할 수도 있는 한국의 역사와 유산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아빠 목소리에 묻어난 날것의 감정, 그리고 어머니의 격려를 겪으며 저는 이제는 이해하려 애쓰고 싶어졌어요. 설령 제 편견과 가정에 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해도 말이죠. 맞아요. 마침내 그들의 희망에 찬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어요. 무시해서 죄송해요. 배울 게 많다는 거 알아요. 새로운 거라도 열린 자세로 우리 한국 문화유산과 교감하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갑자기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지켜볼게요. 안도감이 아빠의 얼굴을 비췄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전부란다, 나탈리아. 노력해줘서 고맙구나. 언제든 궁금한 게 있거나 배운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 옆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렴. 저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껴안았고 긴장이 그의 깡마른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사랑해요, 아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아빠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축제 인파에 다시 합류하려 돌아서는데 이전의 모호함 속에서 조심스러운 호기심의 불꽃이 일렁였어요. 처음으로 이 생기 넘치는 공동체의 일부로 보이는 게 어떤 기분일지, 내 한국인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어떨지 궁금해졌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축제 옆쪽의 전시실로 데려가셨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아버지를 따라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캔버스 가득 퍼져 있는 고난과 슬픔의 이미지에 놀랐어요. 많은 그림이 1930년대 스탈린 통치하에 소련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잔혹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죠. 울컥하는 기분을 느끼며 저는 천천히 가장 가까운 그림으로 다가갔어요. 작품은 황량한 들판에 모여있는 초췌한 한인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짐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 깃든 절망과 좌절감이 거친 분놀림 속에 생생히 느껴졌어요. 배경에는 소련 군인이 소총을 들고 서 있어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강조하고 있었죠. 그림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빠가 제 옆으로 다가와 평소답지 않게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과 2세대 전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 어렵구나. 너의 고조부모님은 스탈린의 대규모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된 17만 2천 명이 넘는 한인들 중 한 분이셨단다. 열차에 오를 때 며칠 안에 짐을 싸서 인생을 정리해야 했어. 음식이나 물도 제대로 없이 말이야. 전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하려 애쓰면서요. 우리 가족이 추방된 역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굶주림, 추위, 질병으로 수천 명이 고된 여정에서 목숨을 잃었단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은 잔인하게 버려졌지. 살아남은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오지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어. 재산도 빼앗기고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무에서 새 삶을 일구어내야만 했단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음 그림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작품은 뙤약볕 아래 아기를 업은 채 목화밭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가 그린 작품이며 고려 사람들의 인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소련에서 고려인을 일컫는 말이죠. 아빠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추방자의 거의 4분의 1이 극한 상황에서 처음 5년 내에 사망했다고 말씀하셨단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어. 아이들에게 몰래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집단 농장과 사업체를 설립하고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문화단체를 만들었지. 바로 그들의 회복력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번창할 수 있었던 거야. 전 침을 꿀꺽 삼켰어요. 처음으로 새로운 존경심이 스며들었죠.
할아버지를 그저 근엄한 노인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낯선 땅에서 적응하며 정체성을 지키려 애쓰는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런 상실의 그늘 속에서 자라며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 어떤 기분일까요? 전시실을 계속 둘러보면서 저는 그림이 우즈베키스탄 한인들의 고통과 승리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한 작품은 활기찬 음력설 축제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과 전통 음식이 가득 담긴 상이 그려져 있었죠. 또 다른 그림은 1988년 한국과 소련의 공식 외교 관계 수립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인들이 두려움 없이 당당히 문화유산을 기릴 수 있게 된 전환점이었어요. 전시실을 나설 즈음에는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조상들이 문화를 지키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엄청난 역경을, 이 역사를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수치심이 불꽃처럼 속을 스쳤어요. 그토록 피말려 쟁취한 한국인 정체성을 무시할 자격이 나한테 있기는 한 걸까요? 엄마는 제 생각에 잠긴 표정을 눈치챘는지 어깨를 위로하듯 꾹 눌렀어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거 안단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역사와 마주한 널 보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아버지는 내 세대가 이국 땅에서 한국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장면들을 그리신 거란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참으며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오늘 여기 데려와줘서 감사해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어요. 전 몰랐어요.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축제 인파에 다시 합류하면서 이제 저는 새로운 눈으로 행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전통 노래와 춤은 그저 촌스러운 유물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었죠. 주위의 웃음소리와 잡담은 새로운 의미를 띠었어요.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한 유대감의 불꽃이 느껴졌어요. 나에게 물려진 회복력의 유산을 기리고 싶었죠. 다음 몇 주 동안 한국 문화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가족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몰두했어요. 부모님께 질문을 쏟아내고 낡은 사진첩과 문서를 뒤졌으며 심지어 지역 문화원에서 초급 한국어 수업에도 등록했죠. 평생 처음으로 유산을 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열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조차 겨우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 정체성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한국 행사보다는 여전히 우즈베크 환경이 더 편한데 말이에요. 이런 불안감은 어느 저녁 부엌 식탁에서 한국어 숙제로 씨름하다 정점에 달했어요. 아빠가 지나가다 교재를 힐끗 보더니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죠. 한국어 배우는 줄 몰랐네. 아빠가 말했어요. 얼굴에 기쁨이 퍼졌죠. 멋지구나, 나탈리아. 관심 가져줘서 기쁘다. 전 고개를 숙이며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문화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대화하고 싶어서요. 중얼거리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한국말을 썼어요. 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놀랍게도 아빠는 의자를 빼서 제 옆에 앉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나탈리아, 노력하는 게 자랑스럽구나.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유창해지거나 이 모든 문화 관습을 받아들여야만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아빠는 생각하지 않아? 그게 핵심은 아니란다. 전 혼란스러워하며 찡그렸어요. 하지만 언어와 전통을 지키는 게 요점 아닌가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아니란다. 한국인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탱해준 가치와 정신에 관한 거야. 조상들의 희생, 공동체의 유대,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자부심 말이야. 내가 소련군에서 복무할 때 말이다. 너무 고립되고 외로워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누군가 오래된 한국 민요를 흥얼거리거나 할머니 음식 맛이 나는 요리를 먹을 때면 마치 살아나는 것만 같았지. 그런 작은 고향의 조각들이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상기시켜주곤 했거든. 그의 말을 곱씹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국인이 된다는 게 특정 문화적 징표보다는 유대감, 역사와의 무형의 연결 같은 느낌에 관한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아빠의 시선이 안쪽을 향했어요. 마치 기억 속에 잠긴 듯 했죠. 특히 한 노래가 늘 힘이 되어주곤 했어. 아리랑이라는 곡인데 600년이 넘도록 한국인들의 인기 있는 민요란다. 가사는 상실과 그리움을 노래하면서도 희망과 인내를 말해. 아무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정신은 살아 숨쉰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노래란다.
아리랑 이란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한국 행사에서 그 구슬픈 선율을 조각조각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이면의 의미에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갑자기 이 노래의 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구가 불타올랐어요. 아빠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삶의 어려움을 지탱해준 노래 말이에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아빠의 얼굴이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밝아졌어요. 있잖아, 다음 달 추석 행사에서 공연할 사람을 찾고 있대. 아리랑을 배워서 신청해보는 게 어떻겠니? 전 그 제안에 깜짝 놀라 공포가 몰려왔어요. 공연이요? 사람들 앞에서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제 한국어는 아직 너무 서툴고 여태 대중 앞에서 노래해본 적도 없는걸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눈에 장난기를 담고 미소를 지었어요. 너 자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구나, 나탈리아. 때로는 가장 무서워하는 일들이 가장 보람 있는 거란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게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 믿어봐, 그 노래는 사람 속에 스며들어 너의 일부가 되는 묘한 힘이 있단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망신당할까봐 두려운 것과 점점 커지는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요. 마침내 깊게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하지만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아빠는 껄껄 웃으며 절 끌어안았어요. 역사를 받아들인다고 너를 비웃을 리 없잖니. 단호히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나탈리아. 할아버지도 그러실 거야. 내 방식대로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자니 가슴속에서 새롭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한국인이 된다는 게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임의의 언어 기술이나 관습의 체크리스트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공통의 역사와 정체성에 다가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공연이 얼마나 벅찰지 모르겠지만 아리랑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 고대 노래의 음표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의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후 한 달은 한국어 수업, 아리랑 연습, 그리고 추석 축제에서 다가오는 공연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가사를 외우는데 전념하면서도 무대 위에서 완전히 망신당할 거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죠. 만약 그만두고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하지만 한국 문화유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깊은 열망에 이끌려 저는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그렇게 축제 당일, 커뮤니티 센터는 밝은 등, 펄럭이는 한복치마, 송편과 전통 명절 음식으로 가득 찬 상들로 변신해 있었어요. 공연 준비를 위해 분장실에 들어서자 긴장감과 흥분이 휘몰아쳤어요. 엄마가 옷가방을 들고 감격에 젖은 미소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나탈리아, 정말 아름답구나. 꽃무늬 한복을 입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다 자라서 추석에 공연까지 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널 보셨으면 자부심이 넘쳤을 거야.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속삭이며 한복 치마를 매만졌어요. 전 왠지 저를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걸 할 만큼 한국인 같지가 않아요. 엄마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사랑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잘 들어, 나탈리아. 넌 그 누구만큼이나 한국인이란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문화를 얼마나 아느냐는 중요치 않아. 할아버지는 한국인이 된다는 건 남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지. 그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역사와 가치와의 연결이란다. 어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어요. 오늘 저 무대에 설 때 관객에게 감동을 주거나 동작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마. 그냥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아리랑의 힘을 느껴보려무나. 믿어보렴.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너를 통해 빛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함과 소속감이 밀려들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인의 틀에 완벽히 들어맞진 않겠지만 제 유산을 주장하는 데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만 갖춘다면 저도 누구나 한국인이라 부를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대 곁으로 향했어요. 다른 출연자들이 긴장된 채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소개하기 시작하자 깊게 숨을 내쉬고 밝은 조명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아리랑 도입부에 맞춰 심장이 쿵쾅거렸죠. 처음 몇 소절은 목소리가 불안으로 떨렸고 동작은 뻣뻣하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애절한 멜로디와 익숙한 가사에 빠져들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했죠. 저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한국인들의 격렬한 감정과 회복력을 담아내며
매 단어마다 진심을 쏟아 부었죠.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과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씁쓸한 그리움을 노래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조상들, 제 민족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 왜 이 노래가 한국인 정신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그건 수세기 동안의 격변과 변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탱해준 깨지지 않는 공동체와 문화의 유대를 노래했으니까요. 마지막 소절에 이르러 제 목소리는 새로운 자신감과 확신으로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진실되고 명료하게 가사가 울려 퍼졌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세. 노래가 지속되고 마침내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저는 가쁜 숨을 느끼며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눈물 어린 환호는 거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죠.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깊은 소속감과 목적의식,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서 있다는 확신뿐이었어요. 무대 뒤로 내려오자 부모님이 절 세차게 껴안았어요. 자부심과 감정으로 빛나는 얼굴들이었죠. 나탈리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 아빠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진정한 한국인의 혼을 담아 불렀어. 내가 내 아빠인 게 자랑스럽구나.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는 아리랑의 본질을 생생히 구현해냈어, 얘야. 내 할아버지와 우리 모든 조상이 너와 함께 무대에 있었던 게 느껴졌어. 오늘 그분들이 미소 지으며 너를 내려다보고 계셨을 거야.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전함과 명료함을 경험했어요. 오랫동안 한국 문화유산에서 도망쳐왔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한국인이 된다는 게 우즈베크 정체성을 지우거나 좁은 문화적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건 풍부한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연결의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나의 자아감을 한층 더 깊고 확장시켜주는 것들 말이에요. 한국어나 한복 입는데 익숙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역사와 문화의 큰 그림에서 제자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조상들의 희생과 승리를 기리면서 동시에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거죠. 독특하게 나만의 한국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요. 가족과 공동체의 밝게 빛나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이게 시작일 뿐이란 걸 알았어요. 아리랑을 가슴에 품고 유산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안고 고려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쁨과 도전을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 뿌리를 가진 우즈베크 여성으로서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지닌 존재로서 말이에요. 이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됐어요. 시벤빵. 한국 디저트 말하는 거야?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어쩌려고. 일본 디저트가 훨씬 맛있는데 왜 한국 빵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하는 건데? 일본 도쿄에 위치한 월간지 사무실 안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여성은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죠. 결국 여성은 사무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데요. 과연 이 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푸드블로거 겸 월간지의 실릴 기사를 외주로 받아 적는 프리랜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에미 다카하시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나라의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를 들어 스시와 회만 해도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먹는 것과 일본에서 먹는 건 천차만별일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푸드블로거인 제가 말이죠. 실제로 먹으면 입에서 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키야키는 또 어떻고요? 단짠의 조합이 엄청난 맛이죠.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의 방식도 달라요. 원하는 방식으로 골라서도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디저트는 절대 빼뜨릴 수 없죠. 파르페나 타코야키 같은 건 이미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먹고 싶을 정도네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맛이 풍부한 저희 일본 음식들을 알리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독자나 제가 일하는 곳의 월간지의 독자들 중에는 해외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그들이 제 글을 보고 일본의 음식이나 디저트를 맛보러 왔다고 해주시면 그것보다 뿌듯한 일은 제게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광택이 나는 참나무 테이블 위에 진홍색으로 칠한 손톱을 꼼지락거리며 편집자를 기다렸어요. 이번에도 글을 하나 써드리기로 했거든요. 자주 일하다 보니 친해져서 이제는 이곳에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주제로 하게 될지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죠.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히로시가 녹차 한 병을 든 채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통통한 중년 남자였죠. 에미, 늦어서 미안해.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근처는 교통체증이 엄청나잖아. 그는 한숨 돌리며 바로 자리에 앉았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걸 보니 저 멀리서부터 뛰어왔나 봐요. 휴, 아니었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시간 약속은 중요하니까요. 흥미로운 과제가 있어. 히로시가 바로 본론으로 돌입했어요. 요즘 일본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한국식 간식이 있거든. 바로 시벤빵이야. 치즈를 넣은 작은 둥근 빵 알지?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식품 트렌드라고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일본에는 달콤하고 우아한 디저트가 충분한데 과하게 달고 요란한 외국 과자에 열광하는 글을 저보고 쓰라는 건가요? 편집자는 달래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오키나와부터 오사카, 시부야, 도쿄까지 긴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난 디저트라고. 독특한 식감과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에요. 전 무시하듯 말했죠. 몇 달 지나면 이칠도 하나의 식품 열풍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요. 히로시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자네 임무가 바로 그게 사실인지 알아내는 거야. 이 시벤빵 현상을 파헤쳐봐. 갑작스러운 인기 뒤에는 독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매력적인 문화적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한국 디저트를 리뷰하라고요? 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죠. 열린 마음으로 조사해보라는 거야. 괜한 편견으로 무시만 하지 말고. 제 차가운 푸른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사에 딱 맞는 거야. 히로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까다로운 입맛과 높은 기준이 이 기사의 신뢰성을 부여해 줄 테니까. 내가 이 시벤빵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건 정말 화제가 되지 않겠어? 히로시가 짜증나는 윙크를 날리며 제게 말했어요. 이번에 어떤 기사를 쓰게 될지 기대하면서 왔는데 솔직히 주제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단지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한국 음식은 그냥 맵기만 해요. 솔직하게 요즘 왜 한국 음식들도 유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저희 일본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디저트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잘 만드니까요. 일본은 카페도 컨셉을 많이 정해요.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헬로키티 카페 같은 곳도 있고 모양도 그 캐릭터처럼 만들어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한국은요? 저는 한국 디저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음식으로는 김치 정도 들어봤겠네요. 그것도 맵잖아요. 라면도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매웠어요. 일본 편의점이 유명한 건 아시죠? 많은 식품도 식품이지만 저희 로손 빵을 먹어보시면 아주 놀라실 거예요. 편의점 퀄리티라고 보기 어렵죠. 너무나도 부드럽고 입에서 녹는 느낌이니까요. 타코야키는 또 어떻고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자주 볼 수 있죠. 사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들이 일본 길거리에는 깔려 있어요. 심지어 이런 길거리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본은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디저트가 디저트의 성지인 저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열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 외국 음식이라 사람들이 신기해할 뿐이라고 생각하고만 싶었죠. 하지만 히로시와의 회사와는 이미 기사를 쓰기로 계약을 한 상태였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라 바로 거절하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제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범빵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수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음식이 잠깐 지나가는 유행을 타고 있는 것뿐이라는 기사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한번 알아보죠. 제가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멋진 기자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취재해보라고. 먹어도 보고 말이야. 히로시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와 다짐했어요. 제대로 한번 맛보겠다고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도 살피고 직접 먹어도 보고 어떤 점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몇 주 동안 전 시벤빵 열풍을 조사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시부야나 하라주쿠 같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치즈를 가득 채운 둥글고 손바닥만 한 빵을 파는 베이커리와 길거리 가판대를 도쿄 곳곳에서 발견했죠. 처음엔 그 화려한 모양의 한국 과자를 사기 위해 길게 줄 선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의 모습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일본에는 도라야키나 화과자처럼 세련되고 우아한 전통 디저트가 많은데 왜 저런 걸 좋아하는 걸까요? 새로운 게 주는 매력이 열풍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인정해야겠더라고요. 폭신한 빵에서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 올가미를 보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만지고 싶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맛은 그 인기만큼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죠.
선선한 가을날 전 결국 가장 인기 있는 시벤빵 가판대 앞에 줄을 섰어요. 각 구운 빵에서 흘러나오는 향긋한 냄새는 인정컨대 솔직히 매혹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둥근 빵을 살며시 찢으면 녹진한 치즈가 사르르 늘어나는 걸 보며 첫 입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거의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죠. 퉁명스럽게 주문을 하자 쾌활한 가판 주인이 아직 지글거리는 시벤빵을 종이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가운데 뚫린 구멍에서 끈적한 모짜렐라 치즈가 유혹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바삭하면서도 커스터드 같은 겉면과 녹진한 짭짤한 모짜렐라 치즈의 조화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빵 자체의 염도와 가벼운 식감이 모짜렐라의 진한 맛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전형적인 일본식 디저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약간 고소한 맛도 났죠. 전 말문이 막힌 채 맛을 음미하게 되었어요. 이 초라해 보이는 간식은 의외로 복합적인 맛을 내고 있었거든요. 낯설면서도 친숙한 맛이랄까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맛은 어떠세요? 밝은 표정의 가판 주인이 약간의 억양으로 일본어를 구사하며 제 멍한 표정을 기쁨으로 착각하고 물었어요. 뭐라 대답하려다 문득 멈칫했죠. 한국 음식을 칭찬한다는 건 제가 평론가로서 그리고 일본 요리의 자랑스러운 애국자로서 믿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뭐, 나쁘진 않네요. 한국 길거리 디저트치군요. 저는 주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휙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 디저트가 제 예상을 뛰어선 맛을 내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한국빵은 기존의 디저트 맛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전 시벤빵에 대해서 더 많이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제 예정된 기사엔 단순히 맛을 묘사하는 것 이상이 필요했거든요. 이대로 좋은 맛만 묘사해서 글을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특정 식품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철저히 분석해야만 했어요. 제가 발견한 건 요리계의 세계화와 문화 융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어요. 시벤빵의 영감은 한국의 전통 붕어빵이나 꿀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웠던 것이 이 시벤빵은 경주빵으로도 불리는데 그냥 디자인된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시벤빵으로 불리지만 한국에서는 시번빵으로 불리고 있었죠. 디자인은 10원 동전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10원 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통영에는 100원 빵이, 서울 신사동에는 500원 빵도 있더라고요. 동전을 크게 만들어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면서 재미도 줄 수 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생각이었어요. 또 이 둥근 시벤빵은 사실 나가사키 같은 도시의 특산품인 카스테라를 기반으로 한 거였어요. 이 익숙한 케이크에 녹진한 모짜렐라와 짭짤한 속재료를 채워 넣음으로써 길거리 상인들은 의도치 않게 완전히 새로운 퓨전 푸드 카테고리를 만들어냈고, 이는 모든 계층의 간식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죠. 제가 현장 인터뷰를 더 진행하면서 몇 가지 광범위한 사회학적 트렌드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시벤빵의 휴대성과 저렴한 가격이 널리 퍼지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 간식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여졌는가였어요. 현재 한류를 주도하는 일본 젊은이들은 이 과자의 기원을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시벤빵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걸 좋아해요. 붐비는 하라주쿠 크레페 가판대 앞에서 만난 10대 소녀가 제게 말했어요. 게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진이 엄청 멋져 보이잖아요. 지나가다 만난 20대 커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빵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너무 이쁘고 귀엽게 나와요. 여성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죠. 길거리에서도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너무 편해서 좋아요. 옆에 남성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이 한국 디저트는 맛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니즈도 잘 알고 있는 빵이었어요. 휴대성이 간편할 뿐더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이쁘게 올릴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든 빵이었던 거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젊은 사람들만 빵을 가지고 다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죠. 한국 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면서도 트렌드를 따라간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하는 문화적 태도를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늘 일본 요리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자부심을 느꼈고, 전통을 희석시키는 부당한 외국의 영향력을 물리쳤죠. 그런 제 강경한 입장이 이 현대의 세계화된 세상에선 절망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그날 밤 시벤빵 기사의 개요를 잡으려고 앉았을 때 저는 평소답지 않게 갈등하며 빈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얌전해 보이는 간식 때문에 제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편견들을 아직 완전히 직면하기 불편한 방식으로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조금 더 검색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의 실제 반응을 보니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나 궁금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미 시범빵은 베트남과 미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SNS에 올린 사진만 수두룩백백이었고 줄이 얼마나 긴지 무슨 맛인지 서로 이야기하며 열광을 하고 있었죠.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사실은 한국의 디저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한국 디저트에 대해서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면서 놀라운 음식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에는 다양한 디저트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선 각 지역마다 유명한 디저트들도 있었어요. 대전이라는 곳에서는 성심당에서 빠는 고로케가 유명했는데 단팥소보로도 유명하지만 안에 부추를 넣기도 하면서 재료의 다양성을 더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저도 입맛이 돌더군요. 강릉은 커피빵이라는 것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오메기떡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후기를 보니 그렇게나 쫄깃쫄깃하다고요. 디저트라고만 하기도 애매한 게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과. 한국의 아주 오래된 간식이자 디저트였는데 달달해 보이는 꽃 모양처럼 생긴 조그마한 떡과 빵 사이 질감의 과자가 사진에 있더라고요. 따뜻한 차와 먹으면 딱일 것 같은 이 음식은 엄청난 달달함을 제공하며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한국의 매우 오래된 디저트였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며 탄식했어요. 저는 대체 이 좁은 시야로 무슨 글과 기사를 쓴다고 했던 걸까요? 이제껏 일본의 디저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는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위의 것들 외에도 팥과 여러 과일을 넣어 만든 시원한 팥빙수, 무지개 세계 무지개떡, 길거리에서 파는 안에 꿀을 채운 호떡과 다양한 맛의 붕어빵, 그리고 한쪽 면에 계란을 통째로 구운 계란빵, 땅콩 모양의 땅콩빵까지. 제가 찾은 것만 이 정도인데 가면 더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카페들은 자신의 카페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까지 해놓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맛까지 만족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직접 하나라도 시벤빵이 아닌 다른 디저트를 접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 파리크라상이라는 한국 빵집을 찾았죠. 저는 곧바로 출발해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들어가자마자 침을 흘릴 뻔했어요. 고소하고 입맛을 당기는 냄새들은 어느새 제가 트레이와 집게를 들고 빵을 고르게 만들었고 저는 몇 개의 빵을 골라 올려놓았죠. 심지어 종류도 다양했어요. 처음 맛본 소금빵도 대단했죠. 짭짤한데 고소한 것이 계속해서 입맛을 자극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단팥빵이요? 저는 일본의 단팥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안에 생크림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나도 달달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맛본 맘모스빵은 매우 커서 다 먹지는 못했지만 우유와 먹었을 때 찰떡궁합이었어요. 밖은 약간 바삭하기도 하면서 부드러운데 안에 있는 크림과 잼과 너무 잘 어울렸죠. 씹을 때마다 고소함 달달함 크리스피한 식감까지 저를 황홀하게 만들어주었어요. 저는 남은 맘모스빵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 기사를 바로 작성했어요. 시벤빵,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가 열광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죠. 인정할게요. 처음에 저는 저희의 음식과 디저트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디저트는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많은 정보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할 때 한국의 디저트는 놀라웠어요. 단지 달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디저트라도 많은 변형을 주고 고객들이 골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만족감을 덤으로 주었고요. 저는 며칠 동안 기사를 작성하고 히로시에게 넘기자마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직접 가서 이번에는 한국의 음식을 경험해보려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디저트를 맛보았는데 음식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빠르게 짐을 싸고 공항에 도착해 마침내 이륙하는 비행기에 앉아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음미해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제 글 주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한국 음식과 그 복합성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벌써부터 너무나도 설레요. 처음에 저는 너무나도 좁은 시야와 입맛으로 블로거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이제는 더 많은 음식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물론 일본 음식이 최고라는 마음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곳에서 자라왔고 입맛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갇혀있지 않으려 해요. 한국에서 또 어떤 새로운 맛이 저를 황홀하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다음 제 기사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시범빵을 드셔본 적이 없으시다면 꼭 드셔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단에 다른 사연들도 있으니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내일 봐요.